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태극기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각국에서 이커머스 시장의 발달함에 따라 한류 상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의 창궐이 불러온 비대면 수요의 증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넷플릭스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OTT 회사들을 압도하기 위해 한류 콘텐츠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결과로 한류의 인기는 나날이 고공행진하는 것이죠. 드라마, 아이돌을 가리지 않는 한류 열풍은 소비자들이 카테고리를 가리지 않고 그저 한국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으면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커머스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쇼피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관련 상품은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82% 증가, 2019년에는 164%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0년에는 무려 2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아예 한국의 털을 잡고 한국의 상품을 자국으로 수출하는 보따리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따리상의 수는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거래액과 주문 건수 역시 5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 주요 5개국에서 한국 방송 콘텐츠를 즐겨보는 사람은 62.1%로 무려 3억 5천만 명이 한류 콘텐츠에 빠져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국은 그 중에서도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제품 구매력 또한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편입니다. 이커머스 사이트 쇼피에서는 이들 3개국의 한국관 카테고리를 별도로 구축할 정도이고, 한류 상품을 판매하는 이들은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상품의 배너마다 태극기 마크를 붙이는 노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상품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다 보니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한국 기업에서 만든 상품을 위조한 온라인 쇼핑몰을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총 14만 4천 건의 위조 게시물을 적발하여 차단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4,200억 원에 달하는 피해 예방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상품을 가장 많이 위조하는 국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순으로 나왔고, K-팝 굿즈, 패션 잡화, 뷰티 상품 등이 가장 많이 위조되는 상품 종류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조차도 절대로 카피하지 않는 한국의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다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한류의 인기에 탑승한 것도 아니지만 한국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그럼에도 동남아 지역에서 이 상품들만큼은 절대로 카피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에서조차 오히려 만들 때마다 적자를 감수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한 생산 라인을 풀가동시켜 만들더라도 1년에 만들 수 있는 최대 물량은 9,500개에 불과. 하지만 이 중 팔리는 제품은 단 1,500개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8,000개는 전량 폐기 처분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개발비를 제외하고서라도 매년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이 제품은 바로 분유입니다. MCT, PKU, 메티오닌 프리, MPA, 프로틴 프리 등 유전적으로 일반 영양소를 소화할 수 없어 모유조차 섭취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만든 특수 분유입니다. 이 유전병들은 대부분 0.0025%라는 극악의 확률로 발생하는 만큼 어떤 기업에서도 적자를 감안하며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요. 한국의 메일유업에서는 1999년부터 특수분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8종 12개의 선천성 대사이상 분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CJ제일제당에서는 PKU 환아들을 위한 저단백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반 즉석밥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10%밖에 안 되는 이 식품은 개발비에 8억 원을 들인 반면 연매출은 5천만 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적자를 보여줍니다. 유한 킴벌리에서는 37주 이전 혹은 2.5kg 이하로 태어난 미숙아들을 위한 전용 기저귀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이 상품에 대한 수요는 전체 시장에서 0.3%에 불과하기에 이 제품 역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죠.
위의 제품들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돈 한 푼 벌어주기는커녕 손에 쥐고 있던 돈마저 전부 없애버리는 상품들이기에 이 제품을 가피하는 비양심 기업은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한편 전 세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수익성 또한 꽤 높은 수준을 올리고 있는 한국의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그 독점적인 지위에 비해 소위 말하는 갑질이 전혀 없고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어 이례적인데요. 홍진 HJC는 세계 오토바이 헬멧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업계 2위인 이탈리아 업체에 비해 무려 2배에 달하는 점유율을 지니고 있고 매출의 97%를 해외에서 기록할 정도로 전 세계 시장 영향력이 막강한 기업이죠. HJC에서 만든 헬멧은 오토바이에 관심이 없는 한국 사람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 선수가 평창올림픽 당시 착용하고 나왔던 아이언맨 헬멧이 HJC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HJC는 199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의 제품보다 훨씬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30년 독재의 원동력이 된 이유는 따로 있다 하죠. 일반적으로 글로벌 브랜드가 세계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OEM입니다. 오리지널 기업이 해외 국가에 물건만 넘기면 그쪽 나라의 기업에서 알아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오리지널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아낄 수 있어 좋고 물건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마진을 붙일 수 있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예로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EMTEC, ASUS, MSI, 기가바이트 등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OEM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HJC 역시 수없이 많은 OEM 제안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HJC가 미국에 처음 진출했던 1980년대 미국의 한 회사는 HJC에게 OEM을 제안했었는데요. 이 회사는 HJC에게 OEM의 계약금으로 $500,000를 제안했습니다. 현가치로 무려 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기에 이제 막 미국에 진출한 HJC가 거절하기 힘든 액수였죠. 앞으로 해당 회사에 판매하는 헬멧의 대금과 별도로 4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HJC는 결국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OEM 방식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물건을 넘긴 이상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HJC로부터 물건을 받은 미국의 회사가 다른 도소매상에게 갑질을 한다거나 폭리를 취하더라도 HJC에서는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죠. 그래서 HJC는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심지어 소비자들에게 평판이 좋은 중소규모 도매상만 골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들 역시 HJC의 좋은 평판을 익히대로 알고 있고 품질 역시 훌륭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HJC의 계약 제시에 선뜻 응하였습니다. 훌륭한 기업에서 만든 좋은 물건, 그리고 성실한 중간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HJC는 다른 도매상이 제 아무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며 기존 거래처와의 의리를 지켰고, 이러한 HJC의 의리에 감동한 미국의 거래처들은 더더욱 훌륭한 유통망을 구축하는 결과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HJC는 미국에 진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폐허에서 막 벗어나 세계 최빈공국에 지나지 않았던 대한민국은 어느새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업을 배출하는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